자, 지금부터 저희 7월 21일 이제 이수영 선생님 니체 강의 출간 기념, 재출간 기념 북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사회라면 사회고 진행을 맡은 문리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북토크가 진행될 수 있는 흐름만 조금 같이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많은 말씀은 주로 이제 이수영 선생님이 해주실 테고, 또 여기 지금 아마 화면에 계신 분들은 잘 현장 상황을 모르시겠지만 현장에도 지금 한 20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꽉 찼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분들 질문 가지고 오늘 이수영 선생님과 함께 즐겁고 재미난 북토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수영 선생님의 이제 니체 강의 책 출간을 이제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수영 선생님이 워낙에 이제 저희 남산강학원이나 가미당 등에서 많이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이수영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오늘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낯이 좀 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마 다른 여타의 경로로 또 이수영 선생님을 알게 돼서 오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이수영 선생님을 이제 잘 모르고 오셨을 분도 있고, 또 아시지만 그래도 이 공식적인 이제 북토크이니까 이수영 선생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수영 선생님 혹시 제가 하는 게 부족한 거 있으면은 본인 소개 때 좀 채워서 해주세요. 뭐 책머리에도 있지만 일단 이수영 선생님은 문학 전공자예요. 그래서 보기에는 뭐 젊었을 때부터 일찍부터 철학을 공부하셨을 것 같지만 풍기는 분위기가 사실은 문학도 오셨고, 문학으로 정규 교과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정규 교과과정의 모든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우수한 성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고의 학부, 최고의 대학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서 최고의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수영 선생님 만났을 때 아직 박사 학위를 받지 않았을 때 만났거든요. 그래서 박사 학위 논문을 썼고 그게 책으로 나오고 하는 과정부터를 이제 쭉 봐와서 오늘날 이수영 선생님이 철학과 관련된 강의들을 하고,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탁구에 대한 지나친 열정으로 탁구 선생님으로서 본인을 더욱더 어필하고자 하는 이 마음들이 많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 과정들을 쭉 보고 왔던 친구로서 이 변화가 어쨌든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또 대단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학위 이후에 썼던 책들이 주로 다 철학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섹슈얼리티와 광기라는 제목으로, 맞죠? 섹슈얼리티와 광기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책이 이제 박사 논문을 아마 개정 또는 이제 손을 봐서 냈던 책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의 책들은 뭐 스피노자의 디카에 대한 책이라든가, 아니면 니체에 대한 책도 이 니체 강의 외에 또 한 권이 더 있고요. 그리고 칸트 강의, 지금 칸트의 비판 3부작 중에서 2권을 지금 이제 강의록으로 지금 이제 출간을 하셨고, 그리고 권력이란 무엇인가 였나요? 이제 주제에 대한 책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활동들을 보면 지금은 이제 확실히 이제 철학과 관련된 것으로만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이 공부의 궤적이나 여정들도 굉장히 이제 스펙트럼이 넓고 깊어서, 오늘은 이제 니체에 주로 이제 한정돼서 이야기가 진행되긴 하겠지만 그 외에 기타 철학이나 또는 공부나, 또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자리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글쓰기라든지 뭐 이런 팁에 대한 것도 좀 항상 이제 가미당이나 남산강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글쓰기에서 항상 문턱에 걸려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글쓰기에 대한 팁도 좀 오늘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더 보태실 만한 자기소개가 없으시겠지만 자기소개를 하는 걸로 이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뭐지? 역시 니체가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칸트 때는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역시 입추의 여지가 없군요 지금. 네. 역시 니체의 인기가 많고 한국 사회에서 확실히 니체가 이렇게 과대평가된 측면이 확실히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어쨌든 서문에서 썼듯이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니체가 그 독일에서도 그렇듯이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다른 방식의 그 어떤 경로를 거치잖아요. 정치적 혁명, 종교적 혁명이 없는, 그래서 철학이 승하게 되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독일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약간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학 전공자였다가 이렇게 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한국 사회 근본적으로 필요한 건 어떤 철학적인 태도들 아닐까,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그렇게 많이 잘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철학 공부를 할 건데요. 아까 말씀 나온 중에 그 탁구 이야기, 제가 이제 탁구로 자꾸 이제 연결돼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이제 좀 더 철학의 좀 더 몰두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더 멋진 철학책을, 이번에는 신간이 아니잖아요. 그냥 제 간행돼 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진짜 신간을 들고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사실 책에 진짜 운명이라는 게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게, 이 책이 그 명랑철학이라는 제목으로 2012년도인가 이제 처음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이제 재개정판으로 이제 출간이 된 건데, 사실 이렇게 재개정되는 일이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그렇게 뭐 흔한 일도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뭐 다른 책도 아니고 니체와 관련된 책을 이제 재개정판으로 내면서 그래도 10여 년 전에 니체를 공부하면서 니체를 상대했다고 할까요? 니체를 이제 대할 때 그 고무렵의 마음, 그러니까 40대 때겠죠. 40대 때에 그 이수영 선생이 철학을 공부하면서 니체를 만나면서 고민했던 그 감회랑, 그 이후에 이제 그 책을 쓸 때에는 몰랐던 또는 안 만났던 이제 공부들을 이후에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이 책을 출간할 계획을 가지면서, 또는 니체와 관련된 공부들을 하면 다시 이제 돌아보면서 느끼는 이런 감회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이제 재출간하게 되면서 느낀 어떤 책에 대한 감회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너무 공식적으로, 이거 너무 딱딱한 것 같아, 이게. 뭔가 반말해야 되는데. 네. 떠올려 보니까 제가 이거 니체에 대해서 쓸 때가 언제냐면, 수유너머라는 연구실에서 공부를 같이 하다가 이제 연구실을 독립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인문학을 어떤 현장에 적용하는 어떤 실험을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몇 명의 그룹과 같이 독립을 해서 연구실을 바깥에서 나와서 차렸는데, 그때 같이 같이 활동을 하게 된 그 현장이 폭력의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성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등산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뭐 이런 일을 하다가 인문학도 하고, 그런 일을 할 때 가장 필요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왜 우리 사회가,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뭐랄까, 그 친구들을 직접 이렇게 딱 보면 굉장히 신체적으로 굉장히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병들어 있는 상태예요. 폭력의 피해가 너무 크니까. 자이든 타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어떤 병든 상태와의 대결 이런 게 되게 중요했고 그래서 니체가 되게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서도 니체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스피노이자에 대한 공부도 필요했거든요. 왜냐하면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이제 철학적으로 필요해서 그래서 니체의 인간의 병든 측면, 뭐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들, 그 다음에 공동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동체라는 원리가 무엇인가 이런 것 때문에 스피노자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제 독립된 그 공동체 활동을 할 때 그런 책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났죠. 10년 정도 지났고 그런 활동도 다 종료가 되었고 이제 그때 이제 나중에 느낀 것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인간에 대한 공부를. 그래서 그 니체나 이 스피노자나 이런 철학들을 좀 상대화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활동이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무엇일까? 근데 물론 그 여성들이 갖고 있던 어떤 습속의 강력함도 있었겠죠. 그런 걸 떠나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측면에 대한 어떤 연구 이런 게 너무 없다. 그러니까 좀 성급하다. 사람을 너무 바꾸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너무 성급하지 않았을까? 근데 오히려 제가 너무 도덕적인 걸 너무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떠날 수 있게끔 철학적으로 상대화 시켜보고 싶었고 그래서 다른 공부를 막 했는데 어느 날 한참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니체 재출간을 하자고 그래서 지금 이게 출간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철학적으로는 니체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형편이고 근데 지금 니체가 이렇게 다시 이야기가 돼서 이제 읽히고 있는데 이제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니체 철학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제 길은 점점 좀 다른 길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니체 철학을 어떻게 평가하냐라든지 이런 물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당시는 굉장히 막 이렇게 정열적으로 뜨겁게 뭐 니체를 꼭 읽어보세요. 제가 옛날에 연구실에 있을 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니체를 읽기 전에는 죽지 마. 그만큼 니체를 읽어야 돼. 정말 너무 니체를 어찌 안 읽고 살 수가 있니? 뭐 이런 말 했고 후배들한테 막 이렇게 막 읽으라고 같이 세미나도 하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뜨겁게 니체를 이렇게 권유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철학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비판 정신이랄까? 그건 니체만큼 강렬한 사람도 없으니까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예의 중에 잠깐 나왔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북토크라서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이승 선생님을 강의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강의 주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사이에 있는 얘기들을 좀 같이 제가 알고 있는 또는 이제 제 기억하고 같이 있는 부분들을 좀 같이 얘기하면서 하면 이제 진행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현장 활동가로서 이제 예전에 이제 스위노머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활동가 연구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독립을 해 나가면서 사실 굉장히 좀 험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굉장히 이제 순화되고 온화하게 지금 차분하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보통 이제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처럼 그냥 제도권에서 이렇게 그냥 학부, 석사 뭐 이렇게 박사하고 거기서 이렇게 공부했던 사람들이 실제 공부가 이제 소용에 닿는 필요한 어떤 현장 중에 하나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현장에 가서 직접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제 해보려고 한 건데 그러다가 셰프가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고 있냐? 근데 이게 진짜 그냥 셰프 그냥 우리가 요즘 뭐 다 셰프잖아요. TV에 보면 다 요리할 줄 알고 레시피 알고 그게 아니라 사업체를 운영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재활을 하는 것을 돕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커피 바리스타 과정도 있고 무슨 이렇게 손뜨개 뭐 이런 것도 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자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 과정을 하고 거기 사이사이에 인문학으로 이제 이승훈 선생이 관여를 하는 거였는데 나중에는 하다가 본인이 직접 이제 식당을 열어가지고 그 레시피를 다 만들고 그걸 배워갖고 와서 주방에서 그 요리를 다 하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이제 기른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같이 생활을 했거든요. 그게 꽤 됐죠. 그래도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됐나요? 한 3, 4년 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장소가 어디였죠, 그게? 홍대에서 홍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망했나요, 지금 그게? 아니, 사업은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승훈 선생의 이력을 보면 이제 그 얘기는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되어 있지만 이제 보통 이제 연구자들이 공부를 하면서 자기 공부의 외연이나 깊이가 이렇게 확대되고 가고 있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텍스트의 변화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주로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건데 아마 이제 그 사이사이에 텍스트 사이사이에 이제 텍스트들 안에 이승훈 선생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녹아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철학이 스피노자도 거치고 제일 처음엔 푸코였어요, 그렇죠? 푸코가 주로 박사 논문 때에는 푸코를 주로 다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니체에 대한 책이 나왔고, 에티카가 나왔고, 칸트 이렇게 지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니체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 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이수영 선생을 처음 만날 때 같이 이제 문학을 전공하는 친구였고 한편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지금도 그렇지만 좀 이렇게 좀 지성미가 좀 있단 말이죠. 이 친구가 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근데 지금 이제 요번에 그 니체 강의 때에도 똥파리 분석이라든지 뒤에 영화 분석 같은 것도 그렇고 저희 이제 나루팀과 같이 하는 월간 이수영 같은 이제 그 강의에서도 영화 분석이나 이런 거를 이제 가끔 하고 텍스트 분석을 하는데 그런 걸 들을 때 저는 되게 많이 감탄을 하거든요. 되게 이게 더 집중하게 되고 같은 텍스트를 읽고 어디를 어떻게 절단하는지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런 게 되게 좀 신기하고 되게 그런 데에서 많이 이제 기쁨을 얻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학 연구자로서 사실은 꽤 뭐 어쨌든 정규 코스를 이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이제 거의 전업하다시피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학 떠나셨죠 지금? 그러니까 문학에서 철학을 왜 그렇게 이제 열심히 공부했던 문학이 어떻게 철학으로 변화된 철학의 무엇이 문학도였던 이수영 선생을 이렇게 철학으로 이끌었는지 뭐 그 과정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셰프 얘기하다가 갑자기 뒤로 태우는 느낌. 어쨌든 간에 그 철학이 뭐 낯선 영역은 아니고 원래 제가 대학원 다니던 곳은 그 문학 연구 방법론이 필요한데 방법론은 무조건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를 새롭게 보고 싶으면 새로운 철학을 해야 되는 거죠. 동일한 철학 내에서 계속 같이 보는 건 무의미하죠. 왜냐하면 논문은 새로운 걸 써야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 점에서는 새로운 철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나오는 철학을 따라가지 않으면 논문을 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닐 때도 괜찮은 선생님들은 그 당시에 나이가 꽤 연세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행하는 철학들을 따라잡으려고 막 선생님들도 노력을 했어요. 우리들도 세미나를 몇 개씩 하면서 막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푸코도 그렇고 막 들레즈, 뭐 하이데거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막 엄청 했었어요. 그러니까 방법론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방법론이 있어야 대상이 완전히 새롭게 보입니다. 철학 자체는 원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문학이나 사회학이나 이런 쪽은 철학 없이는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철학이 바탕이고 철학이 낯선 분야는 아닌데
궁극적으로는 문학 공부하면서 약간 매력을 못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엄청난 그 힘이 있잖아요. 대상을 이렇게 절단내는 힘 같은 게 쫙 이렇게 분해하고 막 합성하는 힘들이 엄청난데, 거기에서 문학으로 돌아오면 문학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노벨상 받은 작품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국 문학에 돌아오면 이 작품이 대담한 것들도 너무 많고, 이게 우리 근대 편린들을 막 더듬는다고 해서 막 그런 걸 공부한다는 게 너무 내가 왜소해지는 느낌도 들고 재미가 없었고, 차츰차츰 이렇게 변해가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철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제 주위에 연구실에 있는 거의 모든 분들은 자기 전공을 지킨 사람이 없어요. 뭐 고민수 선생님도 원래 전공은 동문학인데 제가 무슨 불교 막 이러고 있고, 여기 문성환 선생님도 지금 원래 전공은 국문학인데 지금 막 장자하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옛날에 뭐 같이 공부했던 이희경 선생님, 문탁 선생님도 뭐 그렇고 지금 막 교육학 하시던 분이 그래요. 뭐 많잖아요. 다. 그러니까 원래 연구실을 했던 이유는 제도권에서 뭘 하는 것 자체가 답답했기 때문인데, 그 제도권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 사회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걸 탐구해서 하는 거니까 저의 기준은 그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너무 필요한 것은 문학이 아니라, 문학도 필요한데 문학을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고 좋은 문학은 필요한데요. 근데 더 필요한 건 철학적인 어떤 시각 같은 것이다. 그리고 니체를 통해서도 알겠지만 우리는 어떤 그 철학적 사유가 완전히 없는 상태로 기독교라든지 이런 게 급속하게 전파되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걸 반성하기 전에, 철학적 반성을 하기 전에 신앙의 형태로 삶을 시작해 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질곡이 되어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는 모든 작업을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몇십 년 동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철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 되게 철학 공부를 하게 되면 최근에 더더욱 느끼는 건데, 철학 공부의 뭐 질문 내용은 아니지만 철학 공부의 어려움은 저에게는 철학을 가르쳐줄 스승이 별로 없다는 거. 제 혼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까지 거의 혼자 공부를 해왔고, 좋은 점은 어떤 거냐면, 어떠한 내용들을 누군가의 강의를 듣거나 어떤 책을 읽거나 할 때 그걸 반성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기초적 개념들을 갖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말을 들을 때, 저건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구나. 그게 예를 들어서, 저건 기본적으로 구조주의적인 어떤 사유야. 근데 구조주의적 사유를 넘어설 수 있는 탈구조주의적 사유도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철학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모든 사유들이 들으면 다 너무 멋지게 보이는 거죠. 다 이것도 멋지고 저것도 멋지고 다 멋지게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철학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철학을 공부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런 얘기를 지금 좀 물어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질문을 예상하고 막 이렇게 질문이 아주 좋네요. 바로바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저 글쓰기에 대해서 그럼 잠깐 한번 또 얘기를 해볼까요?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이렇게 특별한 무슨 이런 방법 같은 게 있나요? 막 되게 어려워들 한단 말이죠. 연구실에서 이제 글을 쓸 때. 근데 물론 이제 쉽게 쓰는 글을 쓰는 사람은 없겠지만, 글을 쓰는 뭐 루틴이라고 할까? 또는 뭐 습관이나 이런 게 있어요? 뭐 주제가 정해지면 뭐 그냥 일필이주로 쓴다든지. 아니, 저는 글은 잘 쓰는 편은 아닌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책은 엄청 빠른 시간 내에 씁니다. 어쨌든 주제가 정해지고 해야 될 게 있으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데, 아주 퀄리티가 높은 글은 아니고, 근데 이제 글쓰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이제 학부를 마칠 때까지는 글쓰기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때는 다 술 먹고 뭐 이제 가끔 거리에 나가서 돌 던지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돌아와서 또 술 먹고 거리에 돌 던지고 또 세미나 이렇게 책 읽고 이런 걸 한 4년 정도 하고 군대 갔다 오고 이 과정 속에서는 글을 써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뭐죠? 과제로 줬던 리포트도 거의 안 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학점도 너무 안 나왔고 그래서 대학을 한 3년인가 더 다녔던 것 같아요. 학점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쓴 건 이제 대학원 가서부터인데 대학원에 가서는 매주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걸 한 학기 준비해서 발표를 하나 하고 한 학기 준비해서 발표를 하나씩 하고 A4 한 10장 정도? 근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그 논문들의 양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뭐 철학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막 석사, 박사 같이 긴 논문도 있지만 그런 것도 읽어야 되지만 막 짧은 논문도 있잖아요. 10페이지 정도, 20페이지 정도 되는 이 짧은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국문학과에 있으니까 주로 이제 평론집들도 많이 읽잖아요. 개간지들도 많이 읽고. 그런데 실리는 글들의 수준은 상당히 높아요. 짧지만.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독서한 것이죠.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건 모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읽으면 그냥 나옵니다.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런데 글을 막 첨삭을 받고자 하는다?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요. 첨삭으로 글을 고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막 읽으면 소설을 엄청나게 읽으면 소설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듯이 어떤 착상만 있으면 글도 막 읽으면 됩니다. 막 읽으면 이걸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이게 그냥 감각적으로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글이 안 써지는 건 글을 안 읽은 것이죠. 철학이 잘 안 되는 건 철학책을 안 읽은 것이고 탁구가 안 되는 건 많이 안 친 거죠. 그러니까 글이 나올 때까지 일단 읽으면 글은 나오는 걸로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좀 전에 그동안 선생님 썼던 책들이나 이제 그 상대했던 철학자들 얘기를 잠깐 짚었지만 푸코, 니체 그리고 이제 들레즈는 책으로는 아니죠. 들레즈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스피노자를 하고 칸트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런 요 철학자들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텍스트에서 이런 텍스트로 옮겨갈 때 어떤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계기로 그렇게 다른 철학자로 옮겨가게 되죠? 이 연관성이 원래 있었던 건 아니겠죠. 연관성은 이제 제가 이렇게 소급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이러이러한 연관성이 있다고 제가 소급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필연성을 지금 만드는 거죠. 원래 있었던 건 아니고 원래 그렇게 삶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소급적으로 흘러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푸코를 쓸 때는 어떤 문학 작품의 방법론으로 괜찮았고 그 당시에 푸코가 유행이기도 했고 그렇게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건 제 뜻도 아니고 그냥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니체는 이제 니체에 매료되어서 공부를 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스피노자까지 나아가게 된 거죠. 스피노자까지 공동체적 활동을 위해서 철학적 개념이 필요했던 것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어떤 활동을 해도 자신감이 없는 거죠. 내가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몸으로 막 열심히 떼운다고 해서 활동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개념이 있어야 되니까 철학 공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자기 반성하게 된 것이죠, 제가. 그러니까 스피노자, 니체가 갖지 못한 어떤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이 세계를 바라봐야 될 때. 그래서 대척점의 선철학자가 스피노자 하면 칸트니까 칸트가 완전히 대척점에 있단 말이죠. 한 사람은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한 사람은 자유의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장한다는 게 나는 자유로워 막 이걸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자유의지에 담겨있는 굉장한 심각성 같은 게 있는데 철학적으로 그런 것들도 공부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물론적인 흐름에서 관념론적인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 이제 철학사적으로 보면 막스가 보면 욕할 텐데 막스는 헤겔이라는 관념론을 유물론으로 이렇게 뒤집어 세우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유물론에서 관념론의 형태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요즘 공부하는 건 헤겔인데요. 헤겔은 절대적 관념론이라 해서 관념론의 거의 왕 두목 같은 사람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관념론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뭐죠? 관념론만으로 봐야 될 세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연관성 그렇고, 그러니까 거의 니체에서 스피노자로 이동할 때부터 어떤 목적의식적인 공부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공부하고 있는 그 헤겔은 지금 뭐 구체적인 어떤 작업 같은 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 겁니까? 아니, 작업은 아니고 이제 지금 책을 읽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정신현상학이 워낙 유명한 책이잖아요. 이게 맨날 우시잖아요.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거 뭐 가르쳐줄 선생님도 없고 책을 이렇게 많이 뒤져봐도 우리나라의 연구소가 별로 없고 워낙 어렵고, 근데 그럴만도 해요. 책을 읽어보면 이게 이쪽 읽고 칸트는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헤겔은 요약이 안 되는 거예요. 뭐랄까 이걸 읽은 부분을 설명하려면 읽은 부분을 다시 읽어야 되는, 그냥 읽어줘야 되는 그냥 이상한 철학인 거예요. 근데 책 내용을 보면 뭐 즉자, 대자, 즉자, 대자, 그리고 즉자, 그러므로 즉자, 하지만 즉자, 대자 뭐 이런 식이거든요. 내용은 똑같은데 진도가 막 나가는, 그래서 이게 뭐 한 거지? 뭐 이런 이상한 철학인데 하여튼 간에 굉장히 난해한데 근데 굉장히 매료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매료되고 예를 들어서 그 들레즈에 따르면은 니체의 철천지 원수가 헤겔이었는데 칸트에 대한 공격은 기본이고 기본적인 적은 헤겔이었다는 건데 그럴만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럴 정도로 견고한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철학이 이렇게 유행을 타면서 막 가는 측면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도권 철학은 각각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과는 잘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제 유행을 타지 않으면서도 어떤 이제 이렇게 문제의식, 그러니까 제도권 철학은 어떤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너 스피노자 저 철학과인데 대학원 스피노자 전공 왜 하는데? 스피노자 논문을 사는데 별로 안 쓴 것 같아. 이런 식인 거죠. 너 1900 문학도 똑같잖아요. 30년대 문학 왜 해? 거기 논문 좀 쓸 게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뭐 매료됐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린 바깥에 있으니까 바깥에서는 매료된 상태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뭐 나에게 뭘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그 매료됨의 기초는 뭐냐면, 매료됨의 기초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다른 방향으로 사유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죠. 공동체의 뭐 근본이 그런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헤겔이 갖고 있는 그 굉장히 큰 매력이 있다. 지금은 다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니체 강의 얘기를 조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일단 그 명랑 철학에서 명랑은 왜 빼신 거예요? 10년 동안 명랑성이 사라진 겁니까? 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명랑은 왜 빠진 겁니까? 명랑도 원래 제가 붙인 건 아니고 출판사 직원이 옛날에 붙인 건데 이번 또 출판사 그 편집장님은 책이 전체적으로 명랑하지가 않다. 그래서 바꾸자는 거고, 저도 뭐 이렇게 동의하는 거고, 제가 또 명랑하지가 않기 때문에 잘 바꾼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 지금 이게 옛날 그 형식이라고 할까요? 요즘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빡빡한 책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재출간되면서 요번에 이제 책을 보면서 보니까 요즘 한 10여 년 만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구나.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한 10여 년 전에는 단행본 한 권을 낸다는 게 그때도 사실 약간 그게 좀 많은 분량이긴 했지만 그래도 단행본 한 권을 낸다는 게 이제 소설 기준으로는 1000매, 1500매 정도 이렇게 썼어야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 600매, 500매, 600매 정도면 단행본 한 권을 아마 내는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이게 아마 이제 우리가 읽는 이 가독력이 굉장히 이제 아마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니체 강의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이 안에
이 내용, 뭐 니체 자체가 워낙 우리한테 많이 읽히기도 하면서 또 워낙 많은 책을 또 쓰기도 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일단 오늘 이제 그 니체 하면 떠오르는 이제 몇 가지의 그 연관 검색어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자라투스트라 뭐 이런 거라든지, 또는 운명에는 요즘 김연자 연관 검색어로 아모르 파티 뭐 이런 거 그거, 또는 뭐 영원회귀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뭐 노예와 귀족의 뭐 그 도덕, 이런 얘기들을 이제 조금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니체의 책들 중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책이나 뭐 이제 이런 텍스트로서의 니체의 책이 또 따로 좀 있나요? 그 안에서도? 그렇죠. 그 개인적으로는 니체의 그 뭐지, 즐거운 학문, 그죠? 그 즐거운 학문이 굉장히 그 밀도 있게 잘 쓰인 것 같고, 좀 이건 영 니체로서는 영 아니야. 이건 이제 안티크리스트 같은 건 좀 너무 좀 뭐랄까, 좀 막 그리스도는 유죄 이런 식으로 무슨 찌라시 내듯이 뭐 그런 느낌도 들어서 니체 품에는 좀 안 맞다 그렇게 되고, 자라투스트라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왜 고전에 올라와 있지? 그럴 정도로 잘 이해되지 않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너무 연극적인 방식으로 썼는데 잘 이해하기 어렵고, 만약에 읽는다면 꼭 읽는다면 저 같은 경우는 도덕계보하고 즐거운 학문 정도 읽으면 되지 않을까, 니체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도덕의 계보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 도덕의 계보에서 이제 그 노예와 귀족, 이 도덕에 대한 얘기, 도덕 비판을 엄청 하잖아요, 이 니체가. 거기에서 말하는 이제 노예의 도덕 또는 약자와 강자, 뭐 이 얘기를 하고, 이게 사실 물론 이제 오용이라고는 하지만 나중에 이제 막 파시즘이나 뭐 또는 이제 힘을 위주로 무언가를 재생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뭐 전용되는 하나의 논리처럼 오독되기도 하고, 이 강자와 약자의 도덕, 요거에 대해서 좀 오해 없게, 우리들 오늘 이것만은 알고 가자 뭐 이런 얘기로, 니체가 말하는 강자, 니체가 말하는 약자, 또는 뭐 니체가 말하는 도덕,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그 중요한 내용은 그 책에 다 있는데 근데 전제가 있는데, 니체의 어떤 전제가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니체가 보는 인간, 그러니까 가장 긍정적인 인간, 그런 인간이 뭐냐, 보면은 자기를 이렇게 막 발산하고 그냥 뭐랄까 모험을 확 떠나는, 그리고 뭐 생사를 그냥 탁 던져버리는, 그러니까 뭘 재지 않는 약간 느낌이 오시나요? 그런 존재들. 니체가 말하는 그 귀족적인 그 인물형 중에 일본의 사무라이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책에 보면. 그 사무라이들이 할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를 잰다는 건 이미 니체 개념에 따르면 이 정상적인 그 자기를 발산하는 형태의 기본적인 왜곡이 들어있다는 뜻이잖아요. 뭔가를 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니체가 가장 날카롭게 보는 건 누군가가 뭔가를 전도시키고 있다, 왜곡시키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곡되지 않는 삶, 그런 것들을 좀 더 귀족적이고 좀 주인이고 강자고 이렇게 하잖아요. 뭔가를 탁 발산하고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그 구도가 우리의 삶을 뒤집어 볼 수 있게, 반성해 볼 수 있게 하는 구도는 맞죠. 왜냐하면 뭔가를 긍정에서 시작하는지 아니면 부정에서 시작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척도이긴 하잖아요. 근데 니체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너의 근거가 있냐, 긍정의 근거가, 자부심의 근거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한테는 자부심이 없잖아요. 우리 삶에.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잘 없기도 하고. 그래서 뭐, 누군가는 학벌을 획득하려고 하고, 또는 뭐 돈을 획득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게, 과연, 정말 우리한테 맞을까는 약간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내가 이런 말 있잖아요. 쉽게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내가 배가 아파서 이런 건 아니야라든지 이런 태도는 물론 잘못됐죠. 그런 걸 반성하긴 하지만 인간이 자기를 막 발산하고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삶을 운영할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우린 지금 타인의 소유나 타인의 신체를 단 한 톨도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사회인데 나를 완전히 발산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니체가 너무 세계를 신체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 요즘에 약간 제회의적인 지점은 그런 것이. 그러니까 신체적인 게 전부는 아니다. 이게. 지금 니체 강의 홍보하러 나와가지고 니체 디스하고 계시는 지금 예, 아무튼 그렇고 니체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이러면 자, 또 하나 니체 읽다 보면은 많이 이제 우리가 알고 싶어지거나 듣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초인 개념이거든요. 좀 위버맨시라고 하는 거. 도대체 위버맨시라고 하는 게 뭔지, 그게 니체에게는 어떤 가치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의미로 강조되는 건지 설명을 드린다면은, 네. 하여튼 인간이라고 하는 게 세계에서는 인간이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었잖아요. 인간은 마지막까지 목적이죠. 그러니까 자연이 이렇게 막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의 자연인데, 생명의 존재로 보면 자연인데, 이 자연 자체는 그냥 인과로 막 흘러가는 세상들 아닙니까? 그죠? 생사가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에 목적이 없지만 인간이 개입해야 목적이 생기는 거잖아요. 꼭 이런 삶일까? 왜 이렇게 된 거지, 삶이? 결국은 그 목적을,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포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성적 질서로 움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전쟁이 나고 막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왜 생기는 거지? 신의 큰 지혜가 있는 것이지. 지혜가 있잖아요. 그죠? 큰 지혜. 그 지혜는 무엇일까? 마지막 정의로움을 이루기 위한 무엇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지막 정의, 신이 갖고 있는 그 정의로움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인생사 고통들이 있는 것이고, 이것들을 모두 다 신이 보여주는 이 자비,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인데, 인간 삶이 궁극적으로 목적이죠. 이 세계의 삶에. 니체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의 그러니까 우리 니체의 개념을 하면 의미죠. 우리가 의미를 그렇게 설정해 놨다는 거잖아요. 인간이 최종적인 것이고, 우리 삶의 의미는 그런 것이고. 근데 이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목적을 설정하는 토대가 뭐냐? 왜 저 목적을 그렇게 설정하느냐? 니체는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병들었다는 뜻이죠. 내가 토대가 너무 불안하니까, 토대가 불안한 자들의 병적 징후들이 어떤 잡을 게 필요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니체가 그러잖아요. 이 난간, 막 물살이 막 센데, 이 난간을 잡을 수 있겠냐고, 이 센데, 이 난간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냐. 인간은 이 난간 같은 걸 막 잡으려고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니체는 그 난간을 흔드는 자가 되고 싶다는 거죠. 막 난간을 잡으려고 할 때. 그렇게 흔들려도 살 수 있는 존재. 그게 이제 초인이겠죠. 그러니까 그 초인은 백마 타고 오는 건 아닌데, 물론 미래형으로 니체가 서술하고 있지만, 니체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들을 하나씩 분쇄해 나가면 그 과정 속에서 도래하는 게 이제 초인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요 논의를 바탕으로 푸코가 이제 말과 사물에서 인간을 모래 위에 쓰여진 어떤 그림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모래사장에 하다고 하면 다 지워질 이름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니체가 바탕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초인은 멀리서 도래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도래하는 게 아니고 이 의미와 이 목적의 리듬이 파탄날 때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봐야 된다. 아니면 도래한다고 보면 다시 또 목적론이죠. 니체가 거부하려고 했던 목적론이 또 생기는 거죠. 저 도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목적론이죠. 그게 아니라 그 목적론을 부정할 수 있으려면 이 지금의 현상의 움직임, 이 질서, 이 토대, 이것들이 어느 순간 파탄나는 지점들이 계속 생겨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초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초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비정상적인 사람들, 비합리적인 인간들,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자들, 혁명하는 자들, 뭐 이렇게 사회에서 원하는데 이상하게 가는 모질이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초인이라는 위대한 거창한 이름을 달고 있지만 그건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우리 사회 미래를 낳는 우리 사회 분열의 지점들 그런 것들이죠. 제가 보기에는. 네. 자세한 내용은 책에 있으니까 책에 있어. 그 니체를 읽다 보면 저는 이제 뭐 니체를 많이 읽어보진 못했지만 니체를 읽다 보면은 굉장히 수사가 막 어지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사는 너무 뭐 때로는 이제 그래서 딱 이해가 될 때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막 멋있어서 막 감동스럽기는 한데 그보다 더 많은 경우들은 너무 읽으면서 막 좀 그러면서 자꾸 막 번역이 잘못됐나? 막 이런 자꾸 이제 번역자를 탓하게 되고 번역 누가 했어? 막 이렇게 보게 되고 근데 이제 철학을 이렇게 이제 뭐 이승 선생이라든지 이렇게 철학을 공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선생님들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얘기였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개념이라든지 어떤 맥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또 풀어서 얘기를 해주면 그럼 애초에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쓰면 안 되나? 왜 이승 선생처럼 안 쓰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니체 철학의 그 서양 철학에서 니체 철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으로 그 뭐죠? 기본적으로는 그 어떤 대상을 전제에 둔 그 비공, 아이러니 이런 거 있죠. 그게 바탕이에요. 니체 철학은. 그러니까 특히 자라투스트라를 보면 거기에 지칭하는 대상이 다 있는 거죠. 거기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나이 40에 내려왔다 뭐 예수고 뭐 이런 식으로 예수를 지칭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독수리 뭐 그다음에 뭐 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누구의 무엇이 연상된다든지 그러니까 무엇을 다 염두에 둔 어떤 다 이런 그 구절들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거의 패러디가 기본이죠. 니체 철학은. 니체가 만약에 그 문체를 지우고 그냥 서술적으로 쓰면 니체가 아니게 되는 거죠. 질문이 이상하다는 얘기 하신 거죠? 네. 좋습니다. 그 니체 하면 또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신은 죽었다. 뭐 이거 또 니체의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니체 신은 도대체 대체 읽고 오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책을 막 읽고 간지까지 붙였는데도 신은 죽었다는 이제 니체의 말은 원래 아니죠. 루터의 말인데 이거 프로테스탄티즘의 기본 신조죠.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신은 죽었고 초월적 신은 죽었죠. 내가 성서를 읽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내면에 대한 독서를 할 수 있는 거. 신과 성직자를 통해서 성직자라는 절차를 거치는 형태로 신을 만나지 않고 내가 직접 신을 만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신은 초월성일 수 없어요. 내면화된 신이어야 되잖아요. 그 신의 죽음이 있는 거죠. 이때 그래서 신은 어디에 있냐? 신은 성령의 형태로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고 믿는 자들의 공동체의 형태로 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믿는 게 아니라 혼자 믿지만 같이 뭉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 형태, 교회의 형태죠. 그게 신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초월적인 척도로서의 신은 죽었다는 것이고 그 내부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형태.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형태인데 뭐냐면 이건 굉장히 약간 뭐랄까 누구를 이렇게 아끼고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삶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파국적인 어떤 것이죠. 그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내 부모하고 싸울 수 있고 내 형제하고 싸울 수 있고 내쳐야지만 예수가 자기를 따를 수 있다고 하잖아요. 부모 형제하고 불화를 일으키지 않는 한 나를 따를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태도. 그러니까 부모 형제랑 싸우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갇혀있던 기존 습속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성령의 형태를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이죠. 그게. 근데 그게 원래 신은 죽었다의 의미인데 니체가 신은 그런데 아직 안 죽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초월적 신의 형태가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국가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회를 유지해가는 어떤 도덕의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도 초월적인 신의 형태죠. 그래서 그 초월적인 신의 죽음, 그 죽음이 필요한 거죠. 그 죽음은 그러니까 사실은 니체가 예수와 디오니소스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예수의 정신과도 안 달라요. 거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니체가 자기의 디오니소스와 예수를 구별하기를 엄청 원하지만 누가 보면 이건 예수인 거예요. 이 디오니소스는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고통을 겪은 자고 신이라는 초월자가 내려와서 인간이 되었고 그 인간이 죽었잖아요. 인간이 죽었는데 죽음을 받아들였고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모든 초월성을 완전히 내재화시키는 존재가 예수인데 이게 완전히 니체적인 세계죠. 그 신의 죽음이라는 거. 그래서 그 즐거운 학문에 거의 광인편 보면 나오잖아요. 대낮에 등불을 들고 나타나는 광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왜 대낮에 등불을 들었냐? 어둡다는 거잖아요. 대낮인데도. 너무 캄캄하다는 거죠. 왜 캄캄하지? 초월적 신이라고 하는 게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오로지 나의 내재적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처럼 캄캄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캄캄한 걸 견디면서 살 수 있느냐라고 막 묻는 거잖아요. 등불 들고 나타나서.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등을 바닥에 내동들기 치고 이런 말 하잖아요. 사건의 의미가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늘 걸린다고. 그러니까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의미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죠. 아직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뜻이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계속 신이 살아있는 형태죠. 우리나라처럼 강력하게 신이 살아있는 심지어 교회에도 신이 막 살아있잖아요. 원래는 교회는 신의 죽음 위에 서야 된다고 니체가 말을 하잖아요. 교회는 신의 죽음 위에 선 것이라고 말하듯이. 근데 신이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의 죽음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개념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체가 말한 디오니소스, 그 디오니소스 결국은 거의 예수적인 존재?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갇히지 않는 아니면 종교를 그 어떤 뭐랄까 이 세계를 근본적으로 파열시키는 어떤 힘으로 종교를 본다면 그런 차원에서 니체의 신은 죽었다는 크게 다르지 않다. 디오니소스가 말하는 것과 예수가 말하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질문이랑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 질문들도 좀 이제 받아야 돼서 이제 마무리 제가 할 질문들은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서 현장 질문들을 같이 섞어볼까 하는데요. 혹시 매니저로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선생님 책 읽다가 궁금했던 부분이 원숭이랑 나비 이야기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디오니소스적 긍정. 근데 원숭이까지는 좀 이해가 됐는데 우월한 인간들이 나비를 경배하는 그런 긍정이랑 아예 디오니소스적 긍정이 어떻게 다른지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낙이는 그 긍정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이 삶의 이 고통을 숙명처럼 받아들이죠. 낙이라는 존재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뭔가를 지고 있는 존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존재죠. 낙이 같은 존재이고 짐을 많이 질수록 그 숙명의 힘을 많이 견딜수록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느 순간 책임감도 느껴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니체가 보기에는 그런 긍정은 다른 삶에 대한 어떤 부정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부정한 바탕에서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 여성이 있는데 그 가부장제 사회를 긍정하면 여성은 자기 삶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내 삶을 부정한 바탕 위에서 가부장적인 걸 긍정하는 형태. 그게 낙위의 긍정 같은 거예요. 니체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참된 긍정은 이 현실의 부정적인 걸 긍정하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의 부정적인 형태들을 부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진정한 긍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니체를 읽으면서 니체의 개념들이 그 하나의 개념에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상반된 개념을 꼭 같이 갖고 있어서 읽으면서도 내가 이게 제대로 있는 거 맞나 하는 지점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궁금한 게 주체에 관한 문제인데 이제 니체는 주체는 허구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럼 니체가 말하는 나 혹은 자신, 자기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니체 버전의 주체인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주체를 아예 지워버린 다른 무엇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그 어려운 질문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자아를 규정할 때 우리가 어떤 주체 이런 개념을 쓰잖아요. 근데 니체는 그 개념이 문법적 오류의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하고, 그러니까는 그런 논리적 기능으로서의 주체의 개념은 니체가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등장시킬 수 있냐? 철학적으로 등장시킬 수 있는 건 그러니까 내가 통합된 나를 통호하는 것이 주체잖아요. 이걸 부정하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 그 의지는 내가 통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의지 자체는. 의지는 그냥 발산되는 형태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흐름들이 발산되는 것이죠. 그게 긍정의 방향이 더 클 수도 있고 부정의 방향이 클 수도 있죠. 그건 내가 통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건 어떻게 보면 니체에 따르면 거의 타고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발산돼서 막 충돌하는 과정으로 니체는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충돌하는 과정을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는 이 과정은 니체가 보기엔 병든 형태라고 보는 거예요. 이 자체가. 아까 니체가 너무 신체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신체적으로 바라본다는 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이 스피노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이제 좋음과 나쁨이 뭐냐, 내 신체의 완전성이 증가하는 걸 좋음이라고 하고 내 신체의 완전성이 떨어지는 형태를 나쁨이라고 하고 이 신체를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 완전성이 증가하면 좋음을 경험한 거고 난 선이라고 할 텐데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음이 진정한 좋음인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한 100년 후에 밝혀졌을 때는 그건 병든 상태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게 자체가. 그러니까 신체의 바탕을 둔 건 기만의 가능성이 언제든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세계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한 작품이 등장을 했어요. 한 작품이 등장했는데 어떤 작품이 보르헤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보르헤스가 카프카의 기원들이 많아요. 카프카라는 작품의 기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작가들이 있어요. 그걸 카프카가 이렇게 쭉쭉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유의 방식으로 전환을 한 거죠. 그런데 보르헤스의 굉장히 독창적인 말은 뭐냐면 카프카가 등장하지 않았으면 그 영향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앞에 있었던 사람이 영향을 줬다는 건 카프카 미래가 나타나야만 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카프카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저 사람들이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이 과정은 뭐냐? 그러니까 이 과정은 신체적 관계도 아니고 인과관계도 아니에요.
미래가 지금 나타난 이 미래를 현재라고 하면 이 현재가 과거를 바꿔버리는 형태잖아요. 이건 어디서 발생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인간 삶의 형태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신체를 너무 기준으로 삼으면 인과적 질서로 촘촘히 쌓이게 돼요. 그런데 인과적 질서로 해소되지 않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은 지금 말했던 그 소급성의 형태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질서가 우리 사회에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두고 싸우냐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죠. 정치권에서 싸울 때 뭐 광복절이냐 건국절이냐를 두고 싸우잖아요. 그죠? 광복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임시정부를 인정하고 있고,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임정 자체를 불인정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건 뭘 두고 싸우냐면 신체적인 게 아니라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잖아요. 이 해석의 문제. 이 해석은 옛날에 다 지나간 일인데 왜 해석을 두고 싸우고 있지? 근데 이게 인간 고유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해석을 두고 싸우는 일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두고 싸워야 과거가 바뀌는 거예요. 이 과거를 안 바꾸면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갑자기 어떤 정권이 들어서 이제 광복절은 사라지고 건국절을 기념하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난 건국절 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건 무시하고 살 수가 없어요. 아니, 단지 날짜를 하나 지정한 것 뿐인데. 그런데 그 삶을 우리는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그는 역사를 완전히 왜곡한 것이고 우리의 과거 전체를 뒤틀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신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영역들이 엄청나게 많고 인간 삶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것까지 사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이고, 철학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계속 이어가는가. 철학이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좀 더 공부를 더 해보셔야 돼요. 철학이 뭔지.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역사가 있는 건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역사가 없는 것들만, 책상이 무엇인지 정의 내릴 수 있고 삼각형이 뭔지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철학이 무엇인지 이건 철학자들마다 정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이 무엇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직접 접해봐야 돼요. 조금 하다 보면 철학적 사유가 굉장히 유용하구나, 이런 거 알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철학에 상당히 매료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예전에 뭐죠? 칸트 공부할 때 정말 굉장히 힘들게 읽었거든요. 칸트 그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이 너무너무 읽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뭐 2차, 3차 자료들도 다 이렇게 읽어보고 하면서 몇 번씩 읽다 보면 어쨌든 이렇게 떼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쨌든 그 부분은 성실성이 돌파해주는 거라 기본적으로 성실성만 가지면 됩니다. 뭐 얼마나 뭐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니고, 뭐 2차 자료, 3차 자료들을 잘 활용해 가면서 하면 되고, 그러면 철학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예를 들어서 뭐 들레즈를 잠깐 인용하자면, 들레즈는 철학은 개념을 창안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개념을 발명해 가면서 하는 건데, 개념을 발명해 가면서 한다는 게 되게 매력적인 거다. 어떤 현상을 분석할 때, 우리가 현상을 분석할 때 비유적으로 하기가 쉽잖아요. 내 어렸을 땐 이렇더니 뭐 라든지 동물은 이렇던데, 이런 식으로 비유 수준이 약간 그런 건데, 철학은 그걸 이제 개념으로 하는 거잖아요. 개념으로 한다는 건 비유가 불가능해지는 수준이 생깁니다. 우리가 국가를 분석할 때, 국가, 그렇지, 머리는 뭐, 몸은, 팔은 뭐, 다리는 누구, 농민, 뭐, 팔은 전사, 머리는 뭐, 정치인,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비유가 통하지만 국가의 핵심적 기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유가 안 돼요, 이제부터. 그건 개념으로만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의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비유적으로 사유하기 때문에 그 영역으로 못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자꾸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설명해주세요, 설명해주세요, 이렇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비유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그 개념으로 넘어가면 그 개념은 비유의 차원을 넘는 엄청난 보편성을 갖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내 사유가 좀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 철학 공부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암송도 하고 해도 좋지만 철학 공부를 해야 그 암송된 것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꿰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는 청년의 삶을 화두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청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욕망을 갖고 자기 삶을 구성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기울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청년이 니체를 읽는다면 니체의 어떤 힘을 끌어다 자기 삶으로 구성을 해야 하는지 선생님께 좀 듣고 싶습니다. 이미 노년인데. 청년으로서 니체를 어떻게 읽으면 좋겠느냐. 청년에게 니체. 청년에게 니체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책을 쓸 때는 40대였지만 니체를 쓸 때는 상당히 굉장히 기분 좋게 썼던 것 같아요. 니체가 주는 강렬도라 그럴까?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청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진단할 수는 없지만 좀 이 삶이 좀 건태롭다 그러면 니체를 읽어보길 좋겠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을 꿈꿀 수도 있다. 이 사회의 어떤 룰에 갇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꿈꾸게 해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체가. 네. 우리는 우리의 능력만큼 세계를 만나기 때문에 수천의 인간만큼 수천의 세계가 있게 된다. 세계는 결코 하나가 아니다. 혹은 하나의 전체가 아니다. 전체라는 하나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계에 대한 일반적 책임 추궁이 가능하겠는가? 힘과 능력의 차이, 이 차이들의 접속에 의한 수천의 세계, 이 생성의 세계는 그러므로 결코 유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능력만큼의 해석과 관점만 있을 뿐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게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진 거는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그거를 힘들어하고 진짜 삶이 권태로워 미치겠어, 이런 게 보이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지금의 청년들한테 이렇게 수천의 관점, 수천의 해석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이 좀 있으면 좀 덜 권태롭지 않을까. 그래서 니체를 좀 읽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옛날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했지만 대학이 갖고 있는 어떤, 제가 대학 강의를 그만두기 바로 직전에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출석 체크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컴퓨터상으로, 그 다음에 학점을 주더라도 의무적으로 퍼센티지가 있어서 제가 마음대로 줄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제가 마음대로 줬거든요. 너무나 나에게 아부를 잘 떠네, 다 A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30% 뭐 40% 딱 정해졌잖아요. 내가 점수를 마음대로 줄 수 없고, 학생들 출결 사항도 다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배움의 현장인데, 대학이 배움의 현장인데 인간에 대한 기본적 전제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관리하려고 하는 거죠. 관리 대상으로 사람을 보고 있고, 심지어 교수조차도 관리 대상인 거잖아요. 행정적.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배움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대학원 다니고 대학 다닐 때는 관리받지 않고 정말 선생님들이 막 수업을 안 들어와도 좋다고 할 정도로 자유롭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 때 배움들이 발생하는 것이지.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대학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인력과 가장 많은 자원을 독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움이 주는 어떤 효과들을 발생시키지는 못한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 폭력, 니체식으로 보면 이 폭력, 불안 이런 건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이슬람의 경우 어떤 그 테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슬람에 대한 그 미국의 공격도 많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 벨기에인가 어디 조그만 나라의 신문 뭐 한 500명이나 읽으려나? 그런 신문에서 이슬람 모독을 했다고, 만평을 띄웠다고 뭐
테러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걸 볼 때, 물론 그 만평도 잘못했지만 근데 그 만평이 한 100만 명쯤 읽는 거면은 되는데 어디 지방에 그 이름도 모르는 신문이에요 사실은. 그런 소식이 있기 전까지는. 근데 그렇게까지 발칵할 때 이때 우리는 뭘 느끼냐면, 뭘 느껴야 하냐면 사실은 저들이 신앙심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신앙심이 깊으면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내가 너무 신앙심이 없으니까 남이 조금만 공격을 해도 발칵 화를 내는 거죠. 이걸 니체식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 같은 건 대부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폭력들은 그 뭐 길 가다가 때리고 이런 것들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몸을 막 키우는 이 형태, 몸을 막 키우는 형태가 자기의 공소함을 증명하는 것처럼 내부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내부가 공소해졌을 때 언제든 폭력적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기제로는 원한이에요. 원한은 이제 심리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형태지만 실질적으로는 폭력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니체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지만 그 진짜 인간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척도가 뭐냐? 자기 자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 가장 궁극적인 지점에 들어가서 그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는 너를 진짜 믿고 있냐? 저는 거기에 자신이 없거든요. 물론 저도. 근데 그걸 그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으면 굉장히 풍요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니체 용어로 하면 강자죠. 고귀한 자. 그러니까 좀 더 니체식으로 바꾸면 자기에 대한 경이감, 경외감, 이것 자체가 만약에 폭력이 문제라면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도구죠. 우리는 전부 다 자기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신앙의 형태도 그렇고 학력에서 그렇고 모든 게 다 뭔가를 갖고 있긴 한데 전부 다 그게 공소하고 막 이런 거예요. 심지를 굳혀주지 않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는 조금만 옆에서 뭐라 해도 내 자아의 뿌리를 건드는 것처럼 반응을 하는 거죠. 니체식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간다는 건 내가 자부심과 내가 나를 믿고 그 믿을 수 있는 걸 자꾸 되돌이켜 보는 그런 자세가 계속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하면서 내가 부정적으로 사유를 하고 있고 뭔가를 다른 척도로 자꾸를 받고 이런 것들을 없애가야죠. 그러니까 자아의 문제인데, 니체에 따르면 자아의 문제인데 그렇다고 자아를 비우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아를 비우라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갖는 지점은 아마 그런 거라고 좀 보이는데,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타자와 비교하는 그런 자아들을 비우라는 것이지. 근데 사실 그런 걸 비우고 났을 때 채워지는 나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믿음?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자아를 비우는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럴 때만 나를 존경할 수 있고 타자를 존경할 수가 있어요. 니체가 비판하는 인간의 가장 큰 병증이 우리는 절대 타자를 존경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 근원은 자기가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말씀하신 그 자아라고 말씀하셨지만 책에서는 주권자적 개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자신을 경외하기까지의 수준에 도달한 개인, 정말 개인의 끝장판 이런 개인인데, 그러면은 이런 그 자유의지를 소유한 개인하고 그 니체가 말한 것 중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 두 개가 어떻게 양립이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어떤 수준에 가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한데, 우리가 즐거운 일은 뭐 크게 그 필연성을 부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증오할 만한 일을 생각해 보시죠. 근데 거기에 필연성을 우리가 과연 긍정할 수 있을까? 아마 부정하기 위해서 온 노력을 다하겠죠. 회피하거나 그걸 잊기 위해서 노력할 테고. 근데 그걸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러면 필연과 자유가 구별되지 않는 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지점이.
근데 이건 칸트적인 용법도 그래요. 자유라는 게 뭐냐? 아, 나 이걸 나는 커피 아니야 나는 라떼 이런 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고 칸트는 자유를 정언 명령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령이에요, 명령.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쫓겨서 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무엇이에요. 이렇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어.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명령처럼 다가오지 않고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 이 상태는 언제 오냐? 내가 살고 있는 기존 질서가 붕괴돼야 가능한 것이에요. 확 파열을 일으키면서 오는 거죠. 그런 자유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즐겁게 북토크 이끌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박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